시대 트렌드 변화 방송 및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주제로 강의해 주실 김영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전 CBS 라디오 PD를 역임하고 전 SBS, CBS, KNTV, 아리랑 등등 프로그램을 연출 진행을 하였으며 현재는 파주시에서 매년 9월 개최하는 파주시 포크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계십니다. 다매체 시대의 방송 트렌드 변화와 팟캐스트라는 주제로 약 40분간 특강을 해주실 김영준 강사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준입니다. 어디에 서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회의장 같아가지고, 되게 좋네요. 네. 불을 켜고 그냥 할까요? 네. 앉아서 해도 될 것 같기도. 지금 소개받은 김영준이고요. 제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은, 시간이 40분밖에 안 돼서, 사실 방송 트렌드 변화와 그리고 팟캐스트에 대해서 팝이 아니라 팟캐스트고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한 2~3시간 이상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제 얘기하고 제가 느낀 방송의 반경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혹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90년대 초반에 CBS 라디오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줄창 한 10년 가까이 음악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가요 프로, 또 팝 프로그램, CCM, CBS였기 때문에 CCM 프로그램 이런 것들 프로듀서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은 여기 지금 연령층이 좀 다양하셔서 야가수 자문위원장 했던 장기호 씨라고 있어요. 빛과소금에. 네, 그분이 이제 빛과소금 시절에 저랑 같이 방송을, 제가 PD고 빛과소금 두 분이 방송 DJ를 하면서 문과막사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제2품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동안 방송 많이 했던 가수 중에 미국 시카고에서 와서 활동했던 박정훈 씨라고 있는데요. 네, 박정훈 씨랑도 프로그램 같이 했었고, 또 요즘은 활동을 좀 안 하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거의 발라드의 거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변진섭이라고 있었는데요. 변진섭 씨랑도 아주 프로그램 했었고요. 이렇게 그런 이제 연예인들하고 주로 이제 프로그램 하다가 저는 IMF 때 회사에서 CBS 지금도 그렇게 재정이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IMF를 맞아서 몇몇 없던 그런 외부 진행자도 다 사례를 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다 이제 나가려고 하고, 내부의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모두 진행을 맡기게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PD 중에서 혹시 방송을 진행해 볼 사람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손을 든 건 아니죠. 바보같이 그걸 손을 들겠어요. 근데 술자리에서 이제 국장님 계실 때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제 DJ 하고 했던 얘기를 좀 이제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걸 해보라고 해서 98년쯤에 제가 원래 프로듀서였는데 방송 DJ를 겸하면서 프로듀서 겸 DJ 겸 작가 겸 해가지고 거의 제작비 제로에 도전하는 전기료하고 종이값만 드는 외부로 진행 사례나 바우처가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도 있는데 FM 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CBS에서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가수 한동준 씨가 CBS FM에서 FM 파스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쭉 하다가 이제 저는 그 프로그램이 조금 되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고 해서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SBS에 있는 후배 프로듀서가 저한테 그쪽으로 와서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해서 저는 프로듀서로서가 아니고 DJ로서 한번 변신을 꿈꾸면서 CBS를 이제 사표를 내죠. 사표를 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표를 내는 순간 이제 고정적으로 저에 대한 월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개런티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SBS의 DJ로 가서 SBS 파워 FM에서 낮 4시에 팝스 클럽이라는 김영준의 팝스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한 1년 반 동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박철 씨가 하던 2시 탈출이 있고 뭐 뒤에 이제 또 다른 분이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SBS에서는 기대가 이제 많았었죠. 그래서 주목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제가 하던 프로그램이 이제 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변명입니다만 좀 청취율이 올라가는데 서서히 이렇게 좀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배철수의 음악 분포가 거의 유일한데 그 프로그램이 독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잘 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방송 중에서. 그건 뭐냐면 청취자의 니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나이가 좀 이렇게 나이가 있다고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뭐 황영희 영팝스라든지 뭐 전영혁 씨라든지 뭐 박원웅 씨라든지 또 김기덕 씨, 김광한 씨 이런 시절에는 거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그 주제는 다 팝이었었죠. 그렇죠? 네. 모르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팝 음악을 뭐 듣긴 듣겠지만 대세는 거의 이제 가요로 어느덧 넘어간 다음에는 방송국에서 이제 팝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보적인 프로그램을 된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혹시 뭐 저에서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배철수의 음악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천천히 니즈가 적고 어쨌든 사람들 관심이 적다는 이유로 팝 프로그램이라는 건 천천히 청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뭐 앞에 2시 탈출 프로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만에 동시간대 타 방송하고 경쟁해서 그러니까 청취율 1위를 못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일단 내놓기 시작해서 거의 1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러브 FM 가서 또 하다가 거기서 또 이제 자리를 못 잡고 해서 결국 저는 다시 CBS로 돌아와서 원래 하던 프로그램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제가 하던 그 프로듀서로서의 일과 또 DJ로서의 일과 또 거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케이블 TV에 가서 소개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영화 음악을 제가 이제 작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영화 음악 같은 거를 이제 선곡해서 하는 그런 영화 음악 감독 일도 맡아서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또 이제 DMB 방송이라고 요즘은 뭐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한동안 그 차세대 방송의 꽃이라고 주목을 받던 DMB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상파 DMB와 위성 DMB가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DMB 방송의 한 채널을 맡아서 제가 편성을 짜서 그때도 이제 뭐 음악 프로그램을 24시간 가동을 시킨 적이 있었죠. 한 1년 반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라인업은 굉장히 화려한 라인업을 구축을 했었죠.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랬지. 네. 그 당시에 라인업을 말씀을 드리면 유희열이라든지 이은미, 김진표, 신대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런 분들이 다 윤상 이런 분들이 다 DJ로 그 DMB 한 채널에 라인업을 짰었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공중파 방송보다도 화려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그 디바이스를 통한 그 유입 인구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그 DMB라는 방송은 자리를 못 잡게 돼서 이제 1년여 만에 저도 정리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 기획 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서 하는 파주 포크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이제 올해로 하면은 5년 차인데요. 주로 이제 포크 음악을 대상으로 해서 통기타 음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9월쯤에 하셨습니다. 저쪽에 파주시에 가면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라고 거의 한 야외에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첫 한 3회 정도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생을 했고,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독립적인 구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티켓 판매를 통한 매출이 전체 제작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 와서 이제는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막 프로페스타 하고 있고, 지금 3년차 하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제가 후배랑 같이 하는 팟캐스트와 관련해서 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상수동 여기서 세정거장에 있는 상수동에 미래광산이라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동명 타이틀로 팟캐스트 미래광산을 또 이제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죠. 왜냐하면은 업로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요즘은 계절에 한 번씩 하는 개간 방송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워낙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자주 팟캐스트 공개 방송을 공연으로 합니다. 일단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마포아트 센터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8차례 공연을 쭉 했죠. 그래서 홍대 쪽에서 활동하는 인디 가수들, 옥상달빛 집승이라든지 원로원 찬스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가수들을 두 팀씩 섭외를 하면서 그리고 티켓은 한 10,000원, 왜냐하면 팟캐스트 공개 방송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10,000원 선에서 티켓을 팔고 하면서 이제 그런 아티스트와 함께 좀 신예들을 무대에 세울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제 광산 팝콘이라는 공연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요. 일단 파주하고 또 광산 팝콘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노원구에서 또 어울림 캐스팅이라고 또 시작을 했습니다. 노원구가 문화의 약간 사각지대라서 사실 아티스트들도 섭외하면은 그쪽까지 안 와요. 잘 너무 멀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연을 보려면 대학로나 아니면 홍대나 강남까지 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가주는 그런 기획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 3월 며칠 전이죠. 3월 5일인가 1차 이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한철 씨하고 요조 아십니까? 제이스 홍대 여신이라고 하는 예전에 지금 이효리 남편인 이상준 씨와 사귀었던,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여러분들은 역시 나이 차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첫 모임이고 그냥 첫 모임이라서 서로가 좀 낯설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속내를 안 드러내신 걸 수도 있겠죠. 이따 디프리 자리 가시면 여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겠죠. 저는 물론 못 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방송에서 케이블 TV 같은 것도 하고 또 공연까지 이런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쭉 해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죠. 근데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방송 환경이 굉장히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은 싹싹 많이 바뀐다. 그리고 시대가 가면서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더더욱 바뀌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할 무렵에는 매니저들이 방송국에 LP를 가지고 다니면서 PR을 했어요. LP 무거운 걸 다 들고 다니면서 방송국 PR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그게 서태지 나온 90년대 초반, 92년, 3년 이때만 해도 LP로 PR을 했었는데, 93년, 4년 넘어가면서 이제 CD로 바뀌죠. 박진영 씨가 나왔던 처음의 앨범은 CD로 돌렸습니다. 제일기획 오렌지에서 망한 앨범이죠. 왜냐하면 모든 PD들이 박진영 씨가 오렌지에서 앨범을 가지고 왔을 때 박진영이라는 이름으로 1집을 줬을 때 이 사람은 얼굴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다들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음악이 결국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아티스트를 키우는 제작들도 변신하죠. 근데 그런 시절에 LP가 금방 가고 CD가 나와서 CD도 야 이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90년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그때 랩스터라고 외국에 혹시 기억나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같은 무료로 이렇게 PTP라고 그냥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음원을 공유하는 그런 랩스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음악 파일에 대한 MP3 파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파일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CD로 음악을 듣다가 옛날에는 LP로 틀어야지 음악이다 진정한 음악이다 하고 CD는 소리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었는데 CD도 안 틀고 다 MP4로 저장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이제 방송 에어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변화가 90년대 후반부터 쭉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들이 비단 이제 오디오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상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상 매체에서도 예전에 뭐 흑백 TV에서 칼라 TV 나오고 그러면서 칼라 TV 나오면서 MTV가 등장하고 뮤직비디오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좀 지난 90년대에 케이블이 나오면서 다매체가 되고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수준이 좀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파보다 케이블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일부 음악 방송들은 공중파보다 케이블 방송이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MBC, KBS 이런 데서 순위 프로그램 하던 프로듀서라고 하면 케이블 PD가 어떤 가수를 섭외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그런 거였습니다. 저쪽에서 동시간대에 섭외가 들어와서 저쪽으로 가야 되나 마나 이런 고민조차도 안 하던.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게 됐죠. 그래서 세월은 그렇게 바뀌어서 케이블의 영향이 컸고 이제는 종편이 생기면서 종편으로 또 많은 인력이 가고 그래서 종편을 굉장히 많이 무시했죠. 지금도 뭐 물론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뭐 견해에 따라서든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종편이 처음에 굉장히 수준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수준은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프로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시겠지만 예능 쪽에서 공중파 못지않은 그런 시청률을 나타내는 비정상 회담 같은 거나 아니면 또 TV 드라마 못지않은 시청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종편 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새로운 매체들이 종편은 새로운 매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렇게 바뀌는 것들이 영상 쪽에서도 많이 오디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 계속 앞으로도 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팟캐스트도 결국 그 와중에 과정 속에서 등장한 한때 인터넷 방송이 막 활발하게 물론 수익 모델은 없었지만 활발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 팟캐스트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누구나 다 방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는 개나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팟캐스트죠. 그러나 하다가 말죠. 저희도 게을러서 하다가 개간 방송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은 이런 매체가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은 게 생긴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디바이스가 발명이 되거나 하면은 또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계속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어떤 방송 환경, 다매체 시대로 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이제 컨텐츠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별로 변별력은 없다고 저는 봐요. 거의 비슷한 것들의 뭐 A-1, A-2 이런 것들의 집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차별화되는 콘텐츠가 나오면 그게 킬러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콘텐츠,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올 때 그거는 디바이스나 매체와 상관없이 원소스 멀티 유즈로서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죠. 이렇게 환경이 계속 바뀌어도 팟캐스트가 한 10,000명, 20,000명이 만약에 그걸 한다 해도 그 중에서 사랑받거나 관심받는 것들은 한 10개에서 20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되겠죠. 이러이러한 유명인사를 썼다든지 아니면 공중파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다뤘다든지 여러 가지 성공 원인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꾸준함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별화된 킬러 콘텐츠, 이 한 두 가지 독창적인 그런 차별화된 거와 그 다음에 꾸준하게 업로드해서 사람들한테 늘 언제나 가면 새롭게 뭔가를 제시한다는 게 팟캐스트에서는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좀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들어보시나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사람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 남자분들이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기서는 거의 없다고 해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일부 안정되어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라고 좀 섣부르지만 이 상황을 봐서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 40대 직장인들 그리고 남성들 정치적인 것에 좀 관심이 많고 정치적인 뒷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야당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팟캐스트를 듣는 편이죠. 이동하면서 잠깐 저희가 몰랐던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보면 분석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 공중파처럼 예능이나 또 음악 프로그램 물론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공중파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거를 팟캐스트용으로 재편집해서 올려도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팟캐스트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물론 한때 이제 낙검수가 거의 도배를 했지만 그 낙검수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도 보면 정치적인 어떤 숨어있는 얘기들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그걸로 킬러 콘텐츠화해서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팟캐스트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대중화된 그런 방송 형태라고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의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근해서 방송하기 좋으니까 많이들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잠깐이라도 또 새로운 게 올라왔네 하면 들어보고 이런 재미가 있어서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기존 그 다매체 시대 그리고 공중파 그리고 업그레이드되고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그 또 다른 방송의 형태하고 견주어 볼 때는 얼마나 지속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거로 봐서 제가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매체는 앞으로 좀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하실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바뀌는 그런 매체 속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간에 기술적인 의존도가 높은 그런 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내용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와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업로드를 꾸준히 한다든지 어쨌든 준비하는 과정의 성실함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센 거라는 게 센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센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에서든 아무리 다매체 시대가 되더라도 그런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하시면은 생존하시고 그리고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두서 없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시간에 질문 안 하죠. 질문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싫어하니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셔서 네.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목을 할까요? 네. 어렸을 때 하던 제일 싫은 선생님은 지목한 오늘 몇 달 며칠이죠 하면서 뻔한 질문인데 제가 하나 네. 할게요. 그래도 선생님 오셨는데. 네.
저기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 모신 분도 저희가 기강 모임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라도 유익한 강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학우님들께 선생님 모셨고요. 사실은 제 수업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21세기 문화 트렌드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반 부분에 굉장히 방송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신 핵심 키워드도 몇 개 나오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학우님들께서 또 어떤 면에서 보시면 이제 기획력, 기획이라든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은 차별화된 콘텐츠라는 것은 사실은 아이디어와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나이브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획자로서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져야 된다,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노력 아니면 선생님은 기획자로서 그래도 하실 때 어떤 노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항상 늘 그 기획자로서의 그 소양? 그럴까요? 좀 알려주시면 노하우를 팁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접근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에티튜드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결국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뭐 대학 간다 어디 간다 그거는 다 알죠.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그 어렵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느 분야든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쪽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새롭게 기획을 하려고 하면 지금 내 업계에서 내 주변에서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들을 쭉 뭐 벤치마킹이든 뭐 롤모델을 찾든 아니면 뭐 분석을 하든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의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을 찾아내고 왜 이런 것들만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될까를 많이 발견하면 무슨 뭐 이렇게 뭐라죠? 무슨 틈새 전략?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차별화된 거가 갈 수도 있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잘 되는 거에 나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더 얹어서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연구 분석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분석하고 그리고선 자기가 그냥 대충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동료 PD를 보면은 간혹 있죠. 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기에 이런 거가 좋겠다라고 촉을 발휘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이 갖고 있는 소양이나 성향, 감각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건데 그거를 키우는 거는 이제 평소에 자기가 문화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다양화된 문화들을 다 접하고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그런 촉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타고난 부분도 꽤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많이 그 비슷한 그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연구하고 또 비슷한 공연을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공연들을 쭉 봐도 거기서 딛고 일어나는 거는 못해요. 그거까지는 비슷하게 해요. 벤처마킹하고 뭐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그걸 딛고 넘어선 사람이 되려면 그 마지막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평소에 나의 그 어떤 감각적인 거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인식의 변화를 자꾸 준다든지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보수적으로 그리고 뭐 당연한 걸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죠 사실. 왜냐면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도 이거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혹은 너무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때? 그래서 뭐 해보자. 이런 그 좀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질문 네, 감사합니다. 편입생 이강수입니다. 신문에 계시면서 이렇게 2029년을 전망하신 거는 네? 25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025년이요? 예.
앞으로 10년 후요? 그렇죠. 내년을 전망하기도 힘든데 10년을 전망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를 생각을 해보면 2005년 정도 때요.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죠. 근데 많이 달라진 거 하나로 얘기하자면 제 느낌으로는 모든 게 모바일로 편중됐다. 모든 컨텐츠나 모든 문화가 모바일 안으로 우리가 다 흡수해서 음악이든 영화든 뉴스든 정보든 신문도 뭐 요즘 이제 안 보죠. 모바일로 다 검색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변화된 거로 지난 10년을 볼 수 있다면 앞으로의 10년 역시 그런 모바일에서 또 진화된 저는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인공칩 같은 거 내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저장되는 장치 글로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꽂으면 뭐 이런 얘기는 뭐 사실 뭐 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다 해도 저의 전망은 그럽니다. 그런 디바이스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계속 바뀌어도 그거를 채우는 내용은 보시면 뭐 다 아직도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스토리 영화라는 건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컨텐츠 뭐죠? 매체가 바뀌어도 충분히 그거를 우리 좋아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그런데 우리가 즐기는 내용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또 즐기고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감을 마지막 질문 어떻게 네. 혹시 편하게 하시면 혹시 뭐 제가 이한철 씨는 뭐 비슷한 게 있어요. 네. 그 페스티벌 기획을 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또 지자체하고 협력 긴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기획에 대한 어떤 부분보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기획자가 지자체하고 같이 할 때는 금전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이제 또 하게 되죠. 그 지역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관할 그 지원이 가능하고 이제 페스티벌 하는 그 당일 뭐 이틀이면 이틀, 3일, 3일 동안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수월하게끔 도움을 많이 주니까 만약에 전혀 지자체에 관련이 없는 행사를 하면은 저희 인력으로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데 뭐 본인들의 행사 아는 본인들의 행사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이제 지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사분들도 막 오고 그쪽 관내 기사분들 소방서 관련된 경찰분들 모두 나와가지고 다 통제해주고 뭐 다 도와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실무적으로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안고 가는 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페스티벌 유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라섬 때문에 이제 하나의 롤 모델이 생긴 건데 그게 이제 좀 안정적인 거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왜냐면 그 서로가 원하는 그 니즈가 맞는 거예요. 이쪽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자기네 그 지역을 외부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그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도 몇 개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면 지자체 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자기 업적이 되고 그게 이후에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있는 동안에 그런 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죠. 그래서 좀 우후죽순적으로 많이 생기긴 하는데 제대로 이제 런칭해가지고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작년 대비
작년이라고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그 팬층들이 100%의 어떤 공주에서 오신 분이니까 보면 그분들이 재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 치우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경우요, 했던 경우 보면은 보통 그걸 이제 다 설문조사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냥 추정하건데 한번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하는 파주포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야외고 날씨가 이제 가을에 야외에서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약간 그 음악을 막 즐긴다기보단 음악이 저쪽에서 흘러나오고 여기서는 같이 온 사람들끼리 얘기도 나누면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치킨이나 뭐 맥주 치맥도 하고 누워서 좀 자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되게 좋다, 소풍 오기가 좋다. 그런 걸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안개석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봤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라인업에 들어있는 가수들이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다시 오는 사람들의 일부들은 여기서 이런 공연을 하고 들을 만한 음악, 내가 알 만한 음악들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날씨 좋고 그러면 그걸로 굉장히 만족한 그런 나들이가 되는 그런 문화상품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직 섣부르지만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인업에 의존하게 되면 열광은 하지만 라인업에 따라서 또 이게 높낮이가 좀 많을 텐데 근데 이 그 공연 자체가 그 자체로 내가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이게 탄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그럼 이제 그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수익을 기대 수익이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기대 수익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또 지출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수익을 가장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티켓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자생력을 갖는 거고 대부분 처음에는 티켓 판매가 어렵죠. 왜냐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찬이라든지 또 투자를 받거나 뭐 이런 걸로 쉽게 얘기하면 붙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분 포인트를 넘어서는 거는 티켓 판매가 활성화되면서부터 티켓 판매가 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서도 좀 더 독립이 돼도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을 해서 일을 하지만 영향을 안 받는 선에서 예산에서 집행을 덜하게 하고 가면은 훨씬 더 독립된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티켓 파워 있는 그 가수들을 모아서 티켓 판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지출되는 거는 나중에는 이제 홍보비가 좀 덜 들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홍보비가 좀 많이 들고 근데 사실은 홍보비보다 더 들어가는 거는 가수들 개런티하고 하드웨어하고가 거의 적부라고 봐야죠. 하드웨어라는 거는 이제 음향, 조명, 특수 효과를 할 수 있는 무대선 이런 것들이 그 비중하고 가수 라인업 비중, 가수 라인업 개런티죠. 개런티. 그건 이제 페스티벌 가격이라는 게 또 있어서 보통 뭐 A라는 그런 팀이 있다 했을 때 조그만 행사와 또 뭐 방송 관련한 행사와 또 페스티벌하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페스티벌 저희는 이 정도에 가는데요 라고 하면 거기 맞춰줘야 되니까 라인업을 잘 짜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불해야 돼서 그 가수들 이제 개런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거는 좀 작지만 규모가 뭐 이렇게 대기업 쪽이나 이런 데서 하는 외국 아티스트들 많이 불러오는 현대카드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데는 대부분 공연은 굉장히 성공을 해도 경영상으로는 그렇게 재미를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개런티
정도 화려한 그 가수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경쟁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일본에서 지불하는 거 이상으로 개런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소문이 나면 외국에서도 외국 에이전시에서도 한국이랑 딜을 할 때 그 정도 급은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죠. 페스티벌 자체는 좋지만 이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마무리를 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은 나오실 것 같은데 선생님 한 번 더 재밌게 비하인드 씬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는 것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다들 친해지시고 나면 예. 국민건강등기법 관련해서 어떻게 네? 그 페스티벌 하다 보면 네. 그 법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해가지고 네. 그 야외에서 이렇게 음주를 단속한다거나 네. 그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야외에서 음주 마시는 거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뭐 페스티벌에 좀 타격이 좀 있긴 하겠네요, 전체적으로. 야구장에서도 그러면 못 마시겠네요? 일단 해운대라든가 그런 바닷가나 아니면 특정 공공장소에서 이제 음주가 단속되는 그런 네. 이제 치료가 된 건가요?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타주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하는 선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안에 큰 돈으로 좀 만들자 가족들 위주로 오게끔 해서 본인들이 몰래 숨겨가지고 오는 그런 맥주들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술을 팔거나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금연 금주를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안 받을 거예요. 한번 그 파주시장 전임이죠. 이인대 파주시장이 자기가 그냥 그 전해에 공헌한 게 있어서 맥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맥주를 이렇게 어느 일정 양을 오신 분들한테 좀 드린 적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판매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그 페스티벌 운영하는 거하고는 크게 차질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가족들 단위로 좀 많이 오고 그런 편이라서. 근데 뭐 그렇게 한다면 궁극적으로 다른 페스티벌들은 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페스티벌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런 모든 그 규제는 굉장히 우리가 혁파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제들. 특히 문화에 관련된 것들은 자꾸 규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창의성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